첫 월급을 받은 날 24살의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친 건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 저쪽 낡은 빨간 벽돌의 빌라. 바로 그 집이었죠. 수십만 청년에게 서울살이의 출발점이 되어준 이 평범한 보금자리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가장 절실한 세대의 첫 계단이 가장 먼저 부서지는 걸까요? 전세 사기의 공포에 월세로 내몰린 청년들, 잇따라 삽을 놓은 건축주들. 그 나비 효과로 서울의 새 빌라 공급은 불과 몇 년 새 10채 중 8채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방의 월세는 7, 8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월급의 절반을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바쳐도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졌죠. 끊어진 주거 사다리 위에 선 청년들, 그 실체와 구조적 원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에서 새로 짓는 빌라의 수가 불과 몇 년 전에 10채 중 한두 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86% 감소. 단순한 경기 침체로 설명될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의 주택 유형이 통째로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는 여전하고 1인 가구 비중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방이 절실한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방을 짓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이 기묘한 역설 현상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빌라라는 주택이 서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서너억 원을 훌쩍 넘기는 현실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으로 서울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빌라만이 유일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빌라가 채웠을 정도였죠.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성북구처럼 구름지가 많아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에서 빌라는 주거 인프라의 근간 그 자체였습니다. 아파트가 도시의 대동맥이라면 빌라는 골목골목까지 산소를 실어 나르는 모세혈관에 해당하죠. 갓 취업한 직장인이 첫 월급으로 방을 구하고 신혼부부가 생활비를 아끼며 시드머니를 모아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디딤돌. 이 디딤돌이 존재했기에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노동 공급과 소비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혈관이 급속도로 막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증발한 이 기이한 시장 실패.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빌라 공급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제적 파괴력은 단순한 사기 피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금융순환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세집자의 보증금을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세입자는 월세 지출 없이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합니다. 거래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 독특한 구조 위에서 특히 빌라 건축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올린 뒤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그 보증금으로 금융권 대출과 공사 잔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죠. 전세 보증금이 곧 건설 자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2022년 그 퍼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대규모 전세 사기는 서울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까지 번졌고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 단위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억 단위의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연이어 보도되면서 빌라 전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공포에 빠진 세입자들이 택한 탈출구가 바로 월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전 재산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매달 현금을 내겠다는 것이죠. 서울 청년 임차 가구의 월세 비중이 10명 중 7명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 바로 이 흐름의 결과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위험 회피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수십만 명 규모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 시장 전체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집니다. 전세 수요가 증발하자 건축주는 잔금을 장벌법을 잃었고 신규 빌라 착공은 사실상 수직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동시에 월세 수요는 폭증하는데 신규 공급은 얼어붙었으니 기존에 남아있는 방의 월세가 가파르게 치솟는 건 시간 문제였죠. 사기를 피하려던 합리적 선택이 월세 폭등이라는 더 넓고 더 깊은 함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재앙으로 뒤바뀌는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라 부릅니다.
구성의 오류가 만들어낸 피해는 월세 폭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빌라가 안 지어지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내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아파트 시장에 사실상 바닥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저렴한 주거 유형의 가격이 곧 그 위, 주택 가격의 하한선을 형성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빌라 전세가가 1억 원이고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2억 원이라면 그 사이에는 약 1억 원이라는 가격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빌라 공급이 86%나 증발하면서 남아있는 빌라의 희소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급은 끊겼는데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존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라 전세가가 1억 5천만으로 오르면 소형 아파트 전세가와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이때 소형 아파트 소유자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사라지죠. 밑에서 바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격의 하방 경직성 전이 현상입니다. 빌라 가격이 치솟으면 소형 아파트의 가격 하한선이 방어되고 소형 아파트가 버티면 중형으로, 중형이 버티면 대형으로 가격 방어선이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블록탑의 맨 아래 블록을 더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면 탑 전체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빌라 시장의 붕괴는 청년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체질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바라보는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엉뚱하게도 빌라 멸종이라는 밑바닥의 위기로 인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하위 주거지의 붕괴가 중산층의 자산 사다리까지 흔드는 이 기형적 연결고리.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이 구조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빌라 공급이 무너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카드가 바로 공공 매입 임대였습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장에 남아있는 빌라를 직접 사들여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구상이죠. 취지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 없이 합리적입니다. 민간이 짓지 않으니 공공이 사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니까요. 실제로 정부는 수만 호 단위의 매입 목표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대규모 매입에는 당연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LH가 수조원 규모의 빌라를 사들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회사채를 금융시장에 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량의 채권 발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데 있죠. 채권 시장의 공공기관 발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시중 금리 전반에 상승 압력이 가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출을 끼고 살아가는 가계로 전가되는 겁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은 동시에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각종 빚을 안고 살아가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빌라를 사줄수록 시중금리가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그 금리 인상분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월세를 깎아주면서 다른 쪽 주머니에서 이자를 더 걷어가는 꼴이죠. 게다가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빌라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특정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기존 빌라 매매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부수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가격 전이 메커니즘이 민간의 힘이 아닌 공공자금에 의해 오히려 가속되는 셈이죠.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 위에 올라타 그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역설입니다. 거시적 처방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개인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숫자를 하나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주요 대학가와 업무지구 인근 원룸의 월세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이 보편적입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100만 원 안팎이 주거비 한 항목에만 빠져나가는 셈이죠.
통계청 기준 20, 30대 직장인의 평균 월 소득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오록이 반값으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최소한의 고정 지출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수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 내 집 마련의 시드머니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상황이 단순한 생활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은 구조적 순환의 덫에 갇힌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가 높으니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고, 전세를 못 가니 다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무한 반복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돈은 자산이 아니라 순수한 비용입니다. 투자 수익도 없고 원금 회수도 없죠. 전세는 적어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에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가 있었지만 월세에는 그런 안전장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대는 자산 축적 경로에서 사실상 완전히 이탈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빌라 전세에서 출발해 소형 아파트로 다시 중형 아파트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가 느리더라도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디딤돌인 빌라 전세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두 번째 디딤돌인 빌라 매매는 공급 절벽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다리 자체가 끊어진 겁니다.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서울에 남아서 월세를 내며 자산 축적 없이 버티거나 아예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나거나 실제로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밀려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다는 통계는 이 갈림길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서울만의 특수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도시계획학계에서는 이미 이 구조적 위기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미싱 미들, 중간주택의 실종입니다. 대도시가 성장하면서 고급 주거지와 최저가 주거지 사이에 중간 단계 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이 문제를 먼저 겪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의 주택이 사라지면서 도시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었죠. 럭셔리 콘도미니엄 아니면 열악한 임대 주거지만 남는 구조. 선택의 폭이 사라진 도시에서 중산층은 교외로 밀려나거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게 됩니다. 서울도 지금 정확히 이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미싱 미들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에서는 용도 지역 규제가 중간 주택 공급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주된 원인인 반면 서울에서는 전세제도의 붕괴라는 금융적 충격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죠. 원인의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호아파트 아니면 고시원이나 쪽방, 그 사이를 이어주던 빌라, 다세대, 소형 연립 같은 중간 계단이 빠르게 소멸하면서 주거시장이 양 끝만 남은 아령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도쿄입니다. 도쿄는 서울과 인구 밀도, 지가 수준, 도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지만 중간 주택 공급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은 전국 단위의 유연한 용도 지역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장벽을 비교적 낮게 설정해왔고 그 결과 도쿄 도심 곳곳에서 3, 4층짜리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도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해왔죠. 물론 양국의 부동산 시장 역사와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중간 계담을 유지한 도시와 그것을 잃어버린 도시의 운명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어진 중간 계단을 다시 놓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무너진 빌라를 공공이 사서 메우겠다는 사후 수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민간이 다시 빌라를 짓고 싶어지는 시장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세 제도의 안전망 재설계입니다. 전세 사기가 빌라 시장 붕괴의 기폭제였다면 전세라는 거래 자체를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전세에 대한 집단적 공포가 점진적으로나마 완화될 여지가 있죠. 두 번째는 소규모 주택 건설의 경제성 회복입니다. 현재 빌라 건축 사업은 전세 보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금 구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일방적 의존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공공이 건축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에 기대지 않고도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야 비로소 공급이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건축 규제의 유연화입니다. 서울의 현행 건축 기준은 층수 제한, 용적률, 일조권 확보 등 여러 항목에서 소규모 주택 건설에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도쿄의 사례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이 도심 자투리 필지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려면 규제의 문턱을 현실 수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짧게는 수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방향 자체가 설정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파트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놓는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놓인 근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가장 화려한 집을 짓는데 몰두하는 사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금융적 충격이 빌라 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렸고 공포에 의한 월세 대이동이 건축 시장의 자금 순환을 끊어놓았습니다. 공급이 86% 증발하자 남은 빌라의 희소성이 가격을 밀어올렸고 그 충격은 가격 사슬을 타고 올라가 아파트 시장 전체의 하한선까지 끌어올렸죠. 정부의 공공 매입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대규모 채권 발행이 시중금리를 자극하며 정작 도움받아야 할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키우는 역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연쇄 반응의 끝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이 월세라는 구조적 덫에 갇혀 자산 축적의 경로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결코 특정 세대만의 불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사라진 도시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청년 노동력 유입이 둔화되고 소비 기반이 위축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제 전체의 활력이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면 그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하나둘 막혀가고 있는 셈이죠.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발표는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온장 오늘 밤 잠을 누일 적정 가격의 빌라 한 채를 구하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 대책도 결국 반쪽짜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 시장을 양성화하고 중간 주택이 안전하게 거래되며 다시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파트 공화국이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온 진짜 민생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처음 독립했을 때 그 방의 월세는 얼마였나요? 지금 이 도시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려는 후배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